우선 외신인데요. 외신 시작해 볼까요? 오늘 CNN. 야, CNN에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하나 소개가 됐거든요. 이거 보니까 이것도 지금 해외에서는 되게 아주 핫한 이슈 중에 하나더라고요. 뭐냐면 멕시코 이 마약 카르텔이 있거든요. 이 카르텔 대 할리스코 누에바 헤네라시온. 아유, 되게 길어. CJNG라고 하는 멕시코 유명한 마약 카르텔인가 봐요. 조직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조직의 두목은 아니고 그 두목의 사위가 그래도 그 마약들에서는 꽤 리더인데 그 리더가 죽은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 요번에 캘리포니아에서 체포했다. 그런 기사입니다. 이 마약 카르텔 그 지도급 인사가 지금까지는 죽은 줄 알았는데 죽었다고 했었는데 죽지 않고 이 캘리포니아의 아주 고급 그 저택 거기서 살고 있는 거를 요번에 잡았다는 기사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누구냐면 구티에레즈 오초아입니다. 구티에레즈 오초아. 이 친구는 아까 말했던 CJNG 그 마약 카르텔 두목이 누구냐면 엘 멘초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요 엘 멘초의 사위예요. 사위. 그런데 이 사위가 어떤 짓을 했냐면 그 4만 킬로. 야, 대단하죠. 4만 킬로의 메스암페타민 그리고 2,000kg의 코카인을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운송하고 배포하는 혐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자기 그 뭡니까 장모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장모 감옥에서 빼내려고 미국 해군 병사 2명을 납치해가지고 딜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 혐의가 있어. 여러분, 미국에서는 우리가 보통 미국 알기를 마약 많이 하는 나라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마약 사범에 대해서 특히 마약 그 판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운반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마약 관련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계속 수사받고 있었는데 이 엘멘초가 어떻게 소문을 퍼뜨렸냐면 얘가 거짓말해가지고 내가 죽였다. 거짓말해가지고 내가 죽였다는 식으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지금까지는 이 친구가 이 구테레스가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딥니까? 이 리버사이드에 위치한 120만 달러 상당의 고급 주택 이걸 현금으로 구매한 다음에 거기서 그 딸 엘멘초의 딸과 아주 뭐 호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잡힌 거죠. 그러다 잡힌 겁니다. 지금 미국은 엘멘초 잡으려고 지금 수사하고 있고 지금 현상금을 1,000만 달러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멕시코 그 카르텔의 이 지도부 인사 위장 죽음으로 자기를 숨기고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검거했다. 그런 소식이 요번에 CNN에 올라와가지고 그냥 꼭 영화 같네. 가서 준비했습니다. 폴리티코가 정치 이슈인데요. 이거 되게 의미심장한 글입니다. 이거는 기사가 아니고 칼럼이거든요. 근데 칼럼 내용이 한번 우리가 들을만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트럼프한테 지고 나서 또 정신 승리하는구나. 졌으면은 깨끗이 인정해야지. 또 트럼프 이긴 거를 막 또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금 미국 언론들이 요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해리스를 압도적으로 이겼다. 그렇게 표현을 하나 봐요.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그런데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표현하는 거는 이거는 단순히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위험한 거.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과장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을 넘어갔고 미국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가짜 뉴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근데 냉정히 따지면요. 지난 2020년에
조 바이든이 그 트럼프를요 몇 프로 차로 이겼냐면은 거의 몇 프로입니까? 5%. 5% 차, 5% 이상으로 이겼어요. 5% 차? 5%. 그런데 요번에 트럼프가 해리스를 몇 프로 차로 이겼냐면 1.6%. 1.6%. 지난번에 바이든이 얻은 표가 이게 몇만 표입니까? 응?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8100만 표. 트럼프가 7400만 표. 바이든은 8000만 표가 넘었고요. 트럼프는 7400만 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트럼프가 받은 수가 몇이냐면 지난번 선거에 질 때 있죠. 졌을 때 받은 표보다 그냥 20만 표? 10만 표? 몇만 표? 거의 비슷해요. 7420만이잖아, 지금. 7420만. 한 2만 표. 한 2만 표 더 받은 거야, 2만 표. 여기네. 여기. 지난보다 한 200만 표 많이 받았네요. 해리스가 트럼프가 받은 것만은 받고.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해리스가 득표를 못한 거죠. 트럼프가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기보다는 해리스가 바이든이 받았던 것보다 한참 못 받았거든요. 이거 한번 방송했습니다. 이거 비슷한 방송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만 봐도 2020년에 그 언론들이 바이든이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이겼다 이런 표현 안 썼거든요. 겨우 5% 차였어요. 5% 차. 5% 차로 이기면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이겼다 이런 표현 쓰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할까 어렵게 이겼다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트럼프는 해리스를 겨우 몇 프로입니까? 2%도 안 돼요. 1.6%? 1.6%로 이겼는데 지금 막 언론들이 트럼프가 해리스를 압도적으로 이겼어.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얘기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왜 위험하냐? 이런 식의 언론 보도를 하면 미국인들이 요번에 미국이 국민들이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지지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펴도 그건 국민들이 이해해 주는 거구나. 그렇게 잘못 오해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앞으로 펼칠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정당성을 준다는 거예요. 트럼프를 지금 지지하는 사람은 미국에 반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이겼으니까 대통령으로서 뭔가 하는 건 괜찮아. 근데 문제는 분위기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뭘 해도 압도적인 권한으로 해도 돼.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론들이 트럼프의 승리를 과장하는 거는 미국의 정치적 균형과 민주적 제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게 폴리티코의 주장입니다. 언론과 분석가들은 선거 결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보고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선거를 압도적 승리로 묘사하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번 선거로 뭘 다시 생각해야 되냐? 말 많이 나왔죠? 노동계층과의 단절, 신자유주의 정책의 한계,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거고요. 공화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자가 국민 전체의 뜻이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 전체가 널 지지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겸손하게 정책을 펴야 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선거 승리가 과장되면 대통령은 자신의 권위가 국민적 지지에 기반한다고 주장하면서 과도한 정책 강행이나 권위주의적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기사는 이러한 과장이 언론과 대중 모두에게 정치적 현실을 왜곡하게 만들며 이는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와 정책 논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사설입니다. 그런데 이 칼럼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언론들이 압도적이란 말을 쓰고 안 쓰고를 떠나가지고 어차피 지금 선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통령제는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다 먹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이 겨우 몇 프로입니까? 겨우 25만 표 차로 이기는 바람에 본인이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합니까? 겸손하게 안 하잖아요. 정말 일본과의 관계라든가 북한과의 관계라든가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절대 국민이 반대해도 그냥 밀어붙이고 멋대로 마음대로 막 하잖아 지금. 저는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대통령제가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폴리티코의 이런 칼럼도 이런 것도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AP입니다. 어저께 사무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국제 이 형사재판소에서 요번에 네타냐후를 체포하라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지요.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ICC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본래 ICC 회원국들 있죠. 그 회원국들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영장을 발부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 나라로 왔을 때 체포해야 되거든요. 그게 의무예요. 가입했으니까 체포해야 돼. 그래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네타냐후가 만약에 프랑스에 오면은 체포하겠다라는 식의 지금 의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이 새끼도 완전히 똘끼가 있는 새끼죠. 똑같은 놈들이에요. 구구들. 트럼프, 네타냐후 그리고 빅토르 오르반 다 같은 그나물의 그것들인데 이 빅토르 오르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ICC 결정 따를 수 없다. ICC 결정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간섭이다. ICC의 체포영장 발부가 국제법을 약화시키고 긴장을 고조하고 있다고 하면서 나는 네타냐후를 체포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대놓고 선포를 했습니다. ICC는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네타냐후와 전 국방부 장관 요아브 갈란트 그리고 하마스 군사 지도자 무하마드 데이프에 대해서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요. 제가 쇼츠로도 만나서 올렸는데 네타냐후의 잘못은 크게 5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굶주림을 이용해갖고 전쟁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 정말 나쁜 새끼예요. 가자지구에 인도적 차원으로 들어가는 그 식량 같은 거 다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거든요. 정말 사악한 새끼. 이런 것 때문에 우리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부인하고 있죠. 오르반 총리 같은 경우 헝가리에 ICC 체포영장에 대해서 터무니없고 뻔뻔한 결정이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고 네타냐후가 헝가리 방문해도 나는 체포하지 않을 거다 선언을 했습니다. 헝가리 외무부 장관 페테르 시아르토도 ICC의 결정을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에 대해 헝가리의 입장을 칭찬하면서 헝가리가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 있다라고 또 그렇게 지들끼리 칭찬을 막 주고받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지만 몇몇 유럽 국가들은 네타냐후 체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ICC 결정을 환영했는데 프랑스를 포함해갖고 일부 국가들은 네타냐후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오면은 체포하겠다. 아예 대놓고 체포하겠다고 단정은 안 했지만 체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비판적 입장을 지금 보였지요. 미국 놈들이야 뭐. 이 기사는 ICC의 결정이 가자지구 전쟁에서 민간인 피해가 심각해지고 또 사망자가 지금 무려 44,0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여성과 어린이로 추정되고 현지 보건당국은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하지 않는 사망자 집계를 내놓았습니다. 44,000명.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
BBC입니다. BBC는 어떤 방송을 했냐면 지금 라오스에서 여행객들이 자꾸 메탄올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6번째. 6번째 피해자가 누구냐면 가운데에 있는 이 영국 출신의 그 변호사인데 이번에 또 사망을 했죠. 지금 영국에서는 가디언지 보니까 이 영국 변호사 이번에 라오스에서 메탄올 중독으로 죽은 거 그게 또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호주 청소년 홀리 보울스의 가족은 이 친구가 홀리 보울스라는 청년이에요. 이 홀리 보울스의 가족은 그녀가 라오스의 유명 관광지인 방비행, 여기가 방비행이래요. 방비행이 배낭여행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하네요. 이 방비행에서 쓰러진 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울스 양의 친구 비앙카 존스 역시 이 친구가 비앙카 존스인 것 같아요. 이 비앙카 존스 역시 같은 사건으로 사망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변호사 시몬 화이트 역시 이번에 이 메탄올 중독으로 사망을 했다는 거죠. 보울스 양의 가족은 그녀가 동남아를 여행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놀라운 경험을 하는 중이라고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병에 걸려갖고 사망했다는 거죠. 이번 사건은 방비행에서 여행객들이 그 불법으로 제조된 술 있잖아요. 불법으로 제조된 술을 섭취한 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메탄올은 소량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대요. 그런데 지금 비용 절감을 위해서 술에 이 메탄올을 첨가하나 봐요. 이렇게 불법이겠죠? 전문가들은 메탄올이 색과 냄새가 없어서 일반 알코올과 비슷해 보이지만 인간의 몸에서 처리되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아직 100%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아마 여행하면서 누가 준 이 불법으로 제조된 그런 술을 마셔가지고 메탄올 중독으로 사망한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홀리와 비앙카 양은 11월 13일 숙소에서 체크아웃을 하지 않아가지고 왜 안 나오나 들어가 보니까 이 방에 쓰러져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을 병원으로 옮겨갖고 치료했는데 치료 중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머물던 곳이 백패커 호스텔인데 그 호스텔에서 약 100명의 투숙객들한테 무료로 술을 제공했대요. 그런데 그 호스텔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호스텔 매니저는 지금 경찰의 수사 대상에 지금 조사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라오스 당국이 철저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뉴질랜드와 네덜란드 정부도 자국민과 관련된 사건을 지금 모니터링 중이라고 지금 합니다. 앞에 보이는 곳이 방비행인데 이 방비행이 아까 말한 것처럼 배낭여행객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관광지래요. 태국, 태국,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라오스 요 지역이 유명한 바나나 팬케이크 트레일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려져 있는 지역인데 하여튼 이 지역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다른 사람이 주는 음료 같은 거, 술 같은 거 먹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꼭 여기가 아니고 요새는 국내에서도 이런 게 많잖아요. 요새 우리나라도 마약이 유통이 많이 돼가지고 누가 주는 음료 같은 거 함부로 먹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그 음료를 통해 가지고 음료에다가 마약 타가지고 준다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 같은 거, 음료 같은 거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 방비행에서는 이런 술을 가지고 그 안에 메탄올을 첨가한 술을 줘가지고 이렇게 벌써 6번째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 기사가 이것도 외신이 굉장히 크게 났어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곳곳에 다 있더라고요. 외신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디언에서 지금 제가 브라질 소식 몇 개 전하고 있죠. 지난번에 한번 브라질 대법원 앞에서
이 보우소나루 지지자인 한 남성이 폭탄을 터뜨려갖고 자살했잖아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룰라 암살 시도가 과거에 있었는데 그 암살 시도했던 관계자들 6명을 체포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건에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앞에 보이는 브라질의 전 대통령, 완전 또라이 새끼죠. 자이르 보우소나로가 있다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브라질에서 이 보우소나로를요 쿠데타 모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소했다는 거죠. 이 기사는 그 보우소나로와 그의 최측근들이 브라질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우익 쿠데타 모의에 연루된 혐의로 연방 경찰에 의해서 기소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연방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서 헌법적 질서를 폭력적으로 해체하려는 계획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대법원에 보고했습니다. 보우소나로를 포함해갖고 총 37명이 기소가 되었는데 그 혐의가 쿠데타 시도, 범죄 조직 구성, 그리고 세계 최대 민주주의 체제 중 하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있었다. 뭐 그렇게 지금 해서 이 37명을 기소를 한 거죠. 기소된 인물 중에는 보우소나로 정부 때 핵심 인물들 있죠. 그런 인물들이 지금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전 국방부 장관인 월터 브라가 네토 장군, 또 파울로 세르지우 노게이라드 올리베이라 장군, 이름이 너무 길어. 전 법무부 장관 안데르손 토레스, 전 국가안보실장 아우구스트 엘레누 장군, 해군사령관 알리느 가르니에르 산토스 제독.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이 쿠데타 모의에 참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보우소나로의 정당 대표 발데마르 코스타 네투와 그의 외교 정책 고문 필리프 마르틴스도 그 대상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 증거가 많이 수집이 되었는데 자백도 받았고, 자백 협상, 압수수색, 또 금융 인터넷 전화 기록 분석 등 그런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그 혐의들이 확보가 됐다는 거죠. 이번 혐의는 보우소나로가 2022년 대선에서 룰라한테 패배한 뒤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려고 했던 일련의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8일에 보우소나로 지지자들이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대통령궁, 의회, 대법원 막 난입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선상에서 있다는 거죠. 현재 보우소나로는 난 관계없어라고 부인하고 있고, 그치고 변호사와 상의한 다음에 대응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이 나왔는데, 룰라 정부는 이번 사건을 브라질 민주주의와 국민을 향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고, 기소된 인물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룰라의 홍보장관 파울루 민페타는 보우소나로를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발언을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룰라가 단호하게 할 것 같아요. 단호하게. 왜냐하면 본인이 브라질 대통령을 2번 했잖아요. 2번. 2번 하고 엄청난 인기로 물러났는데 바로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 다음에 부패 혐의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 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상대를 용서하고 하나 되는 거, 이거는 그냥 진짜 다 환상이에요. 환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브라질 룰라가 본인이 당한 게 있어가지고 브라질이 물론 보우소나로도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에는 또 이런 보복 심리도 있지 않나. 저것들을 이번에 정말 합법적으로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얘들 또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또 뭔가 꾸미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더군다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게 트럼프가 복귀했잖아요. 트럼프가 복귀했다고요.
트럼프 때도 의회에서 엄청난 폭력이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소하고 엄청 수사하고 했지만 트럼프 화려하게 복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 구구들이 막 꿈이 있는 거야, 이제. 희망이 있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힘들지만, 보호소나로도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나도 트럼프처럼 다시 복귀할 수 있어. 부활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현 정권에서 이 우익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마 훨씬 더 예전보다는 더 가혹하고, 더 뭐라고 할까. 물론, 법에 근거해서 하겠죠. 가혹하지만 가혹하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호소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굉장히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다. 이번 사건의 결론은 브라질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의 회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법무부는 혐의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이제 곧 열릴 거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브라질은 좀 특이하잖아요. 우리하고 달라요, 좀. 우리는 우리는 검찰하고 그 사법부가 분리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제도가 달라, 우리랑. 그래서 판사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판사가 막 검찰 역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골 때리죠. 수사했던 검사가 나중에 재판도 안 되니까요. 판사 역할도 안 되니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여기는 정말 특이한 나라야, 브라질은요. 예. 하지만 브라질 이렇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룰라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 그대로 보호소나로가 이젠 당할 시기가 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똑바로 봐야 돼. 나는 윤석열 정부 새끼들, 특히 윤석열이 똑바로 봐야 되는 게 지금 똑같아요. 네가 지금 검찰권을 가지고 이렇게 무도하게 하고 있는 짓들, 나중에 그거 그대로 당할 거라고요. 지금 요번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정책들, 정책들을 가지고 지금 뭐 수사한다고 하고 감사원이 지금 막 수사 요청하고 그 지랄하고 있잖아요. 정책들 때문에 정책들. 사드 배치를 왜 지원했냐? 문재인 때 사드 배치를 지원했다. 그래, 문재인 정부가 지원한 거 맞아요. 왜 지원했습니까? 이거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정책을 가지고 지금 수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월성원전 중단. 정책이야. 좋다 이거야. 정책이건 뭐건 간에 이 개새끼들 그래 수사해. 근데 분명한 거는요. 2년 6개월 지난 다음에 정권 바뀐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정책들, 정말 병신 같은 정책도 많잖아요 지금. 사실은 뭐 부산 엑스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잼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의료농단, 지금 의료 시스템 붕괴된 거 있죠? 그런 문제들, 이런 거 만약에 여러분 수사로 한다 해보세요. 도대체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누가 이렇게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켰냐, 이거에 대해서 책임 묻고 관계자 처벌한다고 쳐보세요. 처벌 못하겠습니까? 못하겠어요? 그냥 이거는 정책을 못한 거야 넘어갈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형사법으로 처벌하려고 애써갖고 잡아 죽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잡아 못 죽이겠습니까? 윤석열 다음 정권 들어와가지고 핑계대가지고 특활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잖아요. 특활비건 아니면 돈 쓰는 거, 수쳐먹은 거 뭐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이제 수사해보세요. 살아남겠어요? 근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가 나중에 너한테 그대로 다 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병신들. 그러니까 너무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면서 인터뷰 중에 한마디 한 거 좀 과장했다고 쳐. 국토부가 우리한테 협박했다. 협박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강하게 말한 건데 협박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가지고 씨발 징역 1년을 때려? 그럼 나중에 이걸 그대로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앞으로 국민의힘 쪽 새끼들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똑같이 당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멍청한 새끼들이 있으니까. 이건 정파를 떠나가지고 자기들한테 사실은 자기들의 목을 조이는 거예요. 멍청한 새끼들. 또 이런 짓을 하죠. 지금 보호소나로가 딱 그래요. 지가 했던 짓을 그거 이 판사들한테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도 불쌍하지 않죠. 네. 오늘 마지막
외신입니다. 오늘 마지막 외신은 로이터. 진짜 이 종교가 뭔지. 이게 뭐냐면 파키스탄 그 마을인데, 파키스탄 마을 중에 그 파나치나르라고 있어요. 파나치나르. 근데 파나치나르가 지금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수니파 무장 단체들이 그 시아파 무슬림들, 그냥 일반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 무슬림들을 차 타고 가는데 거기다가 총을 난사해가지고 약 40명의 시아파 그 무슬림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지금 정확하게 기사에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파르치나르 지역이 수아파와 시아파 간의 갈등이 많대요. 그래서 요번에 사실은 40명을 그 무장단체가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죽인 거냐면 이 버스 약 100대의 버스가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이동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를 경찰이 호송 중이었거든요. 경찰이. 그런데 거기를 무장 괴한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자동화기로 무차별 쏴가지고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성 8명을 포함해갖고 40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9명은 또 위독하다고 합니다. 파나치나르는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땀과 권력을 둘러싼 갈등이 아주 심한 곳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수니파 이슬람 단체들한테 이 시아파 사람들이 그 테러의 그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시장, 학교, 대중교통 및 사업장이 현재 그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도시 전역에 걸쳐서 긴장 상태가 굉장히 고조되어 있대요. 지금 수백 명의 그 시아파 주민들이 분노해가지고 시장에 모여서 항의하고 있고, 그리고 한 생존자에 의하면은 그 괴한들이 차량을 멈추게 한 다음에 경찰 호위 차량과 승객을 향해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총을 쏴서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누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자기를 아직까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은 시아파가 당하고 있습니까? 당하지 않지요. 바로 보복으로 수니파 주민 2명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잘못이야? 이번 사건은 파키스탄 내 종파 갈등, 같은 무슬림끼리 종파 갈등, 또 무장단체 활동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국가의 안보와 지역사회의 긴장 상태를 지금 악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국가 기능이 안 돼 있는 거죠, 뭐 이게. 그래서 지금 이런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무섭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요. 같은 파키스탄 국민이고 같은 무슬림들인데 도대체 수니파, 시아파가 뭐길래 그 종파 때문에 이렇게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지. 근데 진짜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잖아요. 요번에 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이게 오늘 사무리가 준비한 사무리 해외 뉴스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